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로버트 그린의 신작 인간 욕망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웅진 지식하우스의 허락을 받아 인간 욕망의 법칙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권력이란 타인 또는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개인의 힘은 보잘것없지만 개인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단체를 구성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그 증가된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권력은 그만큼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회적 속성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자신들을 괴롭혀온 봉건 제도와 독재 시스템에 맞서 많은 희생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래에 들어 많은 국가들은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2021년 3월 4일 베이징에서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양회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 해 청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만큼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큰 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고화시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체 회의가 통과시킨 전인대 조직법 개정안은 2개월에 한 번 소집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총리와 부처 수장까지 임명하거나 경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조직법은 리커창 총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차기 총리 선출에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콩을 직접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선거제도 개편도 강행되었습니다. 사실상 영국 반환 후 유지됐던 홍콩에 대한 일국 양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장예수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홍콩을 애국자들이 통치하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애국자는 중국 입장에서 애국자로 보입니다. 홍콩 선거법 개정안은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입법회 직능 대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사람이 홍콩의 행정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 영국의 중국 연구소장 스티븐 창은 양회 이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는 분명해졌다. 시진핑의 후계자는 바로 시진핑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과도한 권력이 오랜 시간 집중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당연히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위병들을 동원했는데요. 문화 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의 이야기가 담긴 마오 주석 어록을 흔들며 마오쩌둥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한 홍위병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막무가내식 애국주의 성향을 나타내며 마오쩌둥에 반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도 불만 세력의 눈을 돌리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 마오쩌둥이 사용했던 홍위병을 도입합니다. 21세기 홍위병으로 불리는 시진핑 키즈들입니다. 이들이 홍위병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공격 대상을 국외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칭하며 김치, 갓, 한복, 판소리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한류 컨텐츠들까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두 백과사전에 김치에 이어 삼계탕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6년 전 한 중국인의 발언으로 정리가 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6년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쌀과 삼계탕의 수출 허용과 관련해 이번 방안을 통해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맛있는 한국 요리가
중국으로 들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역시 2008년 처음 삼계탕이 게시되었을 때 분명 한국 요리로 명시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도 삼계탕은 한국 고유의 특색 있는 메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중국 고유의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누리꾼, 즉 시진핑 키즈들은 이 같은 사실에 호응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논리적인 반박과 사실에 입각한 근거 자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것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주변 왕조들과 인접 세력을 모두 지방 정권과 소수 민족으로 규정해 중화민족이라는 큰 틀에 위치한다는 기본 명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 어떠한 설득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홍위병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폭력과 내부 권력 다툼으로 골칫거리가 돼버린 홍위병은 얼마 가지 않아 버려지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들을 해산시켰고 도시에서 추방시켜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권력자를 위해 만들어진 맹목적인 지지 세력은 언젠가 정리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특징에 주목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고전학을 전공한 작가 로버트 그린은 현대판 군주론이라 불리는 권력의 법칙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후 로버트 그린은 권력술의 대가, 부활한 마키아벨리라는 칭호를 얻으며 고전과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서 다양한 사례를 끄집어내어 현대사회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로버트 그린이 권력의 속성을 통해 인간의 삶을 재정립하기 위한 48가지 방법을 담은 인간 욕망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공정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 추측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로버트 그린의 인간 욕망의 법칙 중 45번째 법칙,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라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젊은 공산주의자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산당은 지지 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자금도 부족했고 군사 경험도 전무했으며 무장도 빈약했다. 마오쩌둥은 거대한 중국의 농업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승리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 농부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끈질기게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거센 혁명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전통 문화를 포기할 것 같지 않았다. 유교 사상은 공자가 살던 시대만큼이나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비록 현 체제의 압제가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과연 중국의 농민들이 오랜 전통을 버리고 공산주의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오쩌둥은 간단한 속임수로 이를 해결했다. 공산주의 혁명에 과거의 옷을 입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편안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마오쩌둥이 즐겨 읽었던 책은 수호지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거느린 혁명군을 수호지에 나오는 영웅들에 비유했고 공산주의 혁명을 억압당한 농민들이 폭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에 비유했다. 과거의 전통이 공산주의 명분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농민들은 그런 이미지에 편안함을 느꼈고 더 나아가 그처럼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집단에 지지를 보냈다. 1960년대 말 문화혁명이 실패한 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당시 마오쩌둥의 최대 라이벌은 한때 절친한 친구였던 린비아오였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철학과 린비아오의 철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를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적에게 유학자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실제로 린비아오는 끊임없이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유교는 과거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를 상징했다. 반면 마오쩌둥 자신은 법가 사상 편에 섰다. 법가 사상은 한비자의 저서에 잘 예시되어 있다. 법가 사상가들은 공자의 윤리학을 경멸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힘을 숭배했다. 권력투쟁에서 자신에게 무게가 쏠리도록 마오쩌둥은 유교를 배격하는 국가적 선전운동의 기운을 거세게 일으켰으며 이번에는 유가 대 법가라는 대립구도를 이용해 젊은이들을 부추겨 구세대의 반기를 들게 했다. 이 거대한 흐름 뒤에는 권력투쟁이 도사리고 있었고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얻어서 적들을 타도했다.
하지만 어떤 혁명도 이후 강력한 역풍을 맞지 않았던 경우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것이 초래한 진공 상태를 감당할 때 엄청난 불안을 느낀다. 시대의 흐름을 존중하라. 만약 당신이 과거로부터 과감한 변화를 일으켰다면 무슨 수를 쓰든 공백, 즉 진공 상태만은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가 조장될 것이다. 심지어 불행했던 최근의 기억조차 빈 공간보다는 나아 보이게 된다. 그 공백을 새로운 의식과 형태로 즉시 메워라.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장하라. 이러한 느낌이 대중 속에서 당신의 지위를 지켜줄 것이다. 예술이나 패션, 기술 분야에서는 과거를 창조적이고 급진적으로 파괴하는 것에서 권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와 같은 전략이 권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당신의 혁신을 추월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더 젊고 신선한 인물이 갑자기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여 어제의 과감했던 당신의 혁신을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당신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권력은 빈약하고 수명도 짧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마오쩌둥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며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내용을 주입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을 향한 문화 공정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열성적인 애국주의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애국주의의 끝은 공허함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과거 마오쩌둥식 방법이 통할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황당하게 여길 뿐 전혀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고립되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그린의 인간 욕망의 법칙에는 인간이 가진 권력의 성향을 바탕으로 승자가 될 수 있는 48가지 법칙이 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으며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우르는 권력의 속성을 통해 맡은 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께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로버트 그린의 인간 욕망의 법칙,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